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박순희 뉴스 정면 승부의 서울중앙지검장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한번 이슈를 들여다보시면 끝까지 승부를 보시는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을 아예 이성열로 바꿀까요? 이성열로요? 아예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종훈 얼마나 좋은데. 끝에 니은자가 받침이 들어가면 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레이건. 그죠? 끝에 니은자 이름으로 끝나면. 아니, 좀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레이건, 그다음에 전두환, 다 니은자로 끝나면 다 이름이 좋아요. 이순신.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사료값 사비록. 사비값. 이거 저 청와대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첫 수석 비서관의 옛날 이름이고 요즘은 이제 수석 보좌관회의로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비가 아니고 이제 대수보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총무비서관이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 계획을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 개, 고양이, 사료값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통정리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좀 세세히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부부가 두 분이서 같이 식사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할 때도 그 식사비는 다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부부가 사실은 청와대에 같이 생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분 다 공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그 안에서 식당에 식사하시는 그걸 식대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죠. 근데 외식을 하셨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따로 부담하실 수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충분히 두 분이서 손잡고 청와대 밖에 나와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주변에 또 맛집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경우를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사적인 손님이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급여에서 그러니까 봉급에서 이렇게 감할 모양입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님은 국수로 그냥 대접을 다 하셨는데 아예 비용 자체를 줄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거 얼마 전에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안근태 검찰국장. 그렇군요. 그것도 특수활동비.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지난번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돈봉투 그 회식 사건 때 나왔던 게 그때 이제 돈봉투 내용이 이제 특수활동비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줬다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책도 빨리 좀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럼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전체 한 얼마 정도 예산인데 얼마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올해 그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이게 대략 161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127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42%에 해당하는 53%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1년 연봉이 어느 정도죠? 연봉이 한 2억 5천 됩니까? 2억 5천까지 안 되죠. 2억 정도 됩니까? 네. 아마 2억 전후인 거로. 2억 전후. 2억이라고 저는 2억 넘는다고 보거든요. 2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당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고 해서 그거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2억 임금을 받으시고 5년 계시니까 10억을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년 계시는 동안에 관저 생활을 하시니까 주택비는 안 드실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거 다 안 드실 거고요. 그럼 10억을 알토란같이 딱 모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들이 그 사적 비용을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급여 부분이 그대로 그냥 통장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퇴임하실 때 되면은 새로운 관저도 정부에서 경호상의 임무로 대신 져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금 잘못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식대라든가 사료값, 기타
좀 소소하게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예. 뭐 치약, 칫솔. 아니 저는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네. 지금 우리 인사혁신처 자료에 2017년 대통령 연봉이 2억 1,201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좀 넘네요. 넘었네요. 예. 넘습니다. 예. 예. 제가 이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비등기 임원. 그러니까 등기 임원의 경우는 엄청난 연봉이고요. 그렇죠.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십억입니다. 그렇죠. 사장인 경우에. 네. 근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급여가 너무 적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대한민국 주주회사, 주식회사의 대통령의 급여는 한 20억은 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사시겠다는 겁니까? 예. 내년에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를 금년 대비 31%. 예. 그래서 50억 원 정도 축소를 이제 요청하겠다.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 이제 요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청와대가 이제 이렇게 딱 31% 줄이겠다 이러면 네. 그러면 다른데 이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데들도 이제 그 기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근데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네.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는 데잖아요. 정책을 실행하고 옮기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네. 이게 약간 눈먼 돈 비슷하게 예. 사적으로 이게 사용이 돼도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건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네. 약간 조금 실제로는 그 공적인 일이 아닌 네. 다른 사적인 용도로 이 돈이 많이 전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M본부의 방송사 M사의 네. 사장께서 대표이사께서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법인카드로 가족들 뭐 식사하고 이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활동, 그것도 특수활동비에 들어간 거겠죠, 결국은? 아니 뭐 이제 회사니까요. 그 경우는 예. 좀 다르죠.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의 이제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 기관별로 한번 큰 액수가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특수활동비가요. 정부 전체로 8,990억 원. 1조네요, 거의? 예. 내년 정도 되면 내후년 정도 되면 거의 1조에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오. 그래서 이게 적지 않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부서는 역시 국가정보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수활동, 그러니까 작전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예, 좀 공개적으로 또 장부상에 기록을 남기기가 좀 힘들다. 예. 뭐 이제 이런 이유긴 한데요. 예. 국방부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 1조 6천억 원.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요 내년에 이제 31%. 예. 이 기준이 적용이 되잖아요. 절감 계획 청와대처럼.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약된 돈만 하더라도 2,697억 원. 이거 상당하네요. 하여튼 대통령께서 우리 서민들 생활하셔서 여러 가지를 절감하고 또 눈먼 돈은 분명히 정상화시키겠다 하셨으니까 나머지 공직자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7139번님) 9093번님 평소 엄청 좋아하고 신뢰했는데 전두환이 좋은 이름은 아니죠. 실망입니다. 강호순, 신창원, 조두순 나쁜 놈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의 엔터테인먼트를 너무 다큐로 받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두환 씨가 좋아서 좋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 아재 개그가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X죠. 나쁜 자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 아들이 오늘 그죠? 4,600만 원짜리 시계를 유흥업소 여자분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잖아요.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준비 순서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 국민소통위원을 맡은 정신과 전문의 서천원 마음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서천석. 예. 예, 소장님은 정신과 전문의시죠. 그죠? 예. 국민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역할이 뭐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국민인수위원회 요번 월요일에 좀 참여해가지고, 소통위원 역할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
본격적인 인터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예. 정신과 의사로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보지 않은 분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 영어 사전을 계속 보신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는 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말씀 나누신 거 있습니까 혹시? 직접 말씀 나눈 건 없습니다. 네. 광화문 1번가인지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까? 광화문 1번, 일단 광화문의 가장 중심된 부분에서 네. 국민들을 1번지에 모시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인수위 역할하고 운영 기간 방향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인수위원회는 이제 총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예. 앞에 50일간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는 시간으로 하고요. 예. 나머지 50일간은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예. 정책에 반영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내신 의견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 정책 제안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유효합니까? 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세종로공원에 오시면은 네. 이 컨테이너 박스 가건물이지만 제법 잘 꾸며놨거든요. 글로 오시면은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 온 공무원들이 한 40분 계십니다. 예. 거기 와서 직접 정책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되기 전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그 코너, 창을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많은 제안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시려는 모습 같은데 가장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정책은 뭐라고 좀 예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폐단, 즉 적폐라고 그러죠. 적폐를 좀 청산해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달라. 또 일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을 좀 안정시켜달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갑질 문화가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콩 회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백화점에 일하는 여사원은 무릎 꿇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참 서민들이 서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과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적,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도 해봤지만 저는 이제 이 광화문 1번과 같은 어떤 이런 방향이 그런 갑질 문화를 없애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국민 전체가 인수위원회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리더가 대통령이 이것을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내가 을의 위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결국은 어느 자리이든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단지 그냥 윗자리에 있는 게 권위로서 앞장서 가지고 내가 뭐든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실행하고 직접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 서는 어떤 태도가 사회에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나면 정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촛불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탄핵을 맞이했고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심에 숨어있는 속에는 그런 뭐랄까요? 증후군, 외상후 증후군 같은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런 불행한 일이죠. 기본적으로는 좀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힘을 모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해방 후 60년이 지나왔지만 다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였구나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면이 또 인간에겐 있거든요. 미래에 내가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일조할 수 있다고 느끼면 국민들이 내가 미래에 더 나아질 거다. 오늘 내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 또 나 자신의 발전에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부 초기에는 막 크게 빵빠레를 울리다가 거의 한 6개월 뒤면 다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각오는 어떻습니까? 의지나?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원회부터 이런 시도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수위원회를 국민인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요번에 이제 인수위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간의 나라 살림의 방향을 정하는데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고 하고요. 또 국민인수위원회가 이제 100일간 운영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대통령을 모시고 또 함께 타운홀 미팅처럼 해서 의견을 듣고 또 대통령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내가 이걸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확실히 내가 말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난 내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것이 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탈권위를 직접 실행을 했지만 처음 맞닥뜨려보는 가치관이고 변화이다 보니까 국민이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10년의 세월 속에 모두가 다 표를 얻기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정태일 열사의 동상을 찾아가는 쇼를 했지만 진정성은 보지를 못했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증후군이 쌓이다 보니까는 국민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어떤 지도자도 그런 모습을 보이도 믿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신뢰를 강화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신뢰는 실천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도 실천을 하지 않고 단지 쇼에 불과하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IT 산업 이런 것도 IT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거든요. 낼 수 있는 통로도 많아졌기 때문에 촛불 시위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시피 이제 국민들을 적당히 속이려는 정치 세력이나 대통령은 저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촛불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천석 소장께서 이 자유한국당 보수들에게도 어떤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나라의 발전에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갈수록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소외감을 느끼다 보면 상대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하면서 나도 이 변화의 어떤 일조를 변화의 방향은 꼭 정부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이거를 할 때 스스로도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옆에 뒤에 숨어가지고 비판을 하고 부정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보수도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판할 땐 비판하고 또 참여할 땐 참여하면서 함께 이 나라를 만들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100일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인수위원회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